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조문 포해산. 저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 해석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변 분리엔 포해산 주지어나 활석 백어산 또는 복령 육념탕을 병행해서 치료할 수가 있다. 참, 여러분, 소변 분리에 포해산을 쓴다? 또 아니거면 이와 같은 처방을 쓴다? 근거가 없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증거 부족 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 한의학적 용어는 조문이 미비하다. 조문이 미비하다.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예전 사람이 포해산이라든가 이와 같은 또는 심지어는 염분이 들어가는 약을 쓴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감히 포해산이나 이 처방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증거가 부족하고 조문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처방이 있으니까 처방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소변 분리였을 때 이 처방을 쓰느냐를 탐구할 필요는 있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일단은 함부로 제가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런 경우 제가 그 PDF 작성하면서 이런 건 잘못했네요. 빼야 되는데. 자, 혹 그러니까 어떤 경우 소변 분리해 가지고 가라는 경우도 있고 불가라는 경우가 있는데 조분이 미비해서 부득이 복령 육념 탕을 고찰해 보면 그 처방을 고찰해 보면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갈증이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써서는 안 되죠. 갈증이 있는 사람한테 염분을 먹는다는 것은 갈증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으로 추정하면 이것으로서 이 사람은 소변이 불리하지만 갈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의 어떤 생각을 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들의 견해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거는 보다 더 이제 후세 사람들이 보다 더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가지고 이 조문의 어떤 문제점을 밝혀주면 좋다고 봅니다. 자, 12번째 조문. 이런 건 그냥 빨리빨리 이제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금계유락에서만 해도 몇 번 나왔지만은 또 중경서에서도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자, 가료금수, 갈증으로 해서 물을 먹고자 로대, 구건 설조자,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건조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환자한테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죠. 입이 말라요, 안 말라요? 그와 동시에 혓바닥을 우리가 환자한테 반드시 설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혓바닥을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문을 통해 가지고서 문진이라든가 또는 청진이라든가 타진이라든가 복진이라든가 또 맥진이라든가 이것이 자연스럽게 다 연결돼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혓바닥을 무조건 봐야 돼요. 무조건 혓바닥이 백태가 꼈는지 황태가 꼈는지 아니면 더 혓바닥이 갈라졌는지, 어떤 경우는 혓바닥에 요 앞에 부분이 혓바닥이 빨가면서 심한 사람, 어떤 경우는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아주 따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열로 인해 가지고서 그냥 아주 그냥 굉장히 고통스럽죠. 음식 씻기도. 자, 요럴 때는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약을 쓰든지 간에 약을 꿀꺽꿀꺽 마시지 말고 이렇게 약물을 입에다 오물오물거리면서 그게 뭐라 그러죠? 그게 이제 치과에서 가지고
가갈 뭐 잠깐 그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입에서 그 혓바닥으로서 그 약을 이렇게 계속 오물오물거리면서 핥아 먹듯이 그게 오히려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황련 해독탕을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약의 쓴맛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백호가 인삼탕 우리 뭐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자, 병세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 가려금수로 돼 수입죽 물을 마시면즉 구설이 건조해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경우는 이것은 조혈이 심한 것이죠. 그러니까 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위가실에까지는 이런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방으로서 치료해서 청화생진하면 된다. 만일의 경우 위가실의 증상이 가려금수 이러한 갈증이 위가실까지 심해지면 위가실까지 났을 때는 백호가 인삼탕이 아니라 조위승기탕으로 넘어가는 거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소시오탕, 대시오탕, 조위승기탕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려금수라 하더라도 조혈의 어떤 그러한 조짐이라 하더라도 이 조혈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에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이제 복만 서머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그건 위가실이기 때문에 그냥 조위승기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백호가 인삼탕보다는 오히려 나으니까.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와 같은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청화 생진하는 백호가 인삼탕을 쓰는 것이 그나마 좋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맥부 발열하야 가려금수나 소변 분리자는 절양탕으로 치료한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자, 맥이 부어하면서 발열하면서 가려금수나 소변 분리. 그러면 이거는 오룡산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절영탕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협렬루에서 고름과 같은 소변 볼 때 고름 것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나오면서 삽통감이 있고 소복이 땡기면서 그것이 심한 경우 배꼽주위까지 통증이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오룡산과 같은 단순한 소변 분리하고 다른 거예요. 절영탕은. 그러니까 절영탕 우리가 처방을 보면은 앞서서 이건 설명했기 때문에 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려금수나 소변 분리에는 그 오룡산을 주지하는 것은 정수 때문이다. 반면에 절영탕을 주지하는 것은 협렬 때문이다. 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되니까 절영탕은 오늘날 말하는 배뇨곤란, 배뇨통, 또 잔뇨간, 빈뇨에 적합하지만 혹자는 맥부 발열은 협렬의 어떤 증후로 가려금수는 이열의 조짐이니 그렇기 때문에 조문에 보면 이거는 제가 막 저거 하는 게 아니라 후세 사람의 주해가들도 그랬고 상한론 조문에 이와 같은 말이 있어요. 절영탕 오룡산이죠. 표리구열이다. 표리간병이다. 이런 식으로 후세 주석가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표리가 같이 열이 있고 표리간병이 하는가.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어서 자 맥부 발열하기 때문에 이것은 표열이다. 가려금수는 이열의 조짐이다. 이렇게 이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처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방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절영탕 오룡산은 표리구열증이다. 이거 분명히 이거는 상한론 조문에도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후세 사람들이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표리간병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한 거죠. 왜? 증상을 보니까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나치게 표리라고 하는 개념에 얽매여 가지고 병세를 살피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병세 관점에서 봐야 돼요.
병독이 미에서 심하게 고착되면 고착될수록 이렇게 미라고 하는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그 병세는 미상불 반드시란 말이죠. 외로 발한다. 안에 있는 병이 바깥으로 미친다는 거예요. 그 병세가. 반면에 사기가 표에서 울체되면 울체될수록 그 병세는 필연적으로 내부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만성 소화기, 소화불량 환자들한테 무조건 소화제, 건의주제만 쓰면 안 된다니까요. 계지곽형을 써야 돼요. 그럴 때는. 표가 울체되면은 그 사람은 소화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기능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문제에 대해 소짐이 있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방광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일본 고방가가 쓴 것 같아요. 여자의 방광염은 남자로 말하면 감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방광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이거 뭐지? 여자들 방광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계지탕에다가 환기를 쓸 수도 있고 곽향정리상 위주로 해서 쓸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방광염이 어떤 단독적인 질환이 아니라 표병하고 표증하고도 연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병세 관점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만약에 제 말이 믿었지 못하거든. 제가 이 말 참 잘 쓰죠. 내 말이 여러분 가운데 니까지 놈이 뭔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면 조문을 봐라. 처방을 봐라. 오룡산에 계지가 있는 것은 맥부 발열 때문이 아니라 수기가 상충하기 때문에 계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영탕 보세요. 표병에 관한 증상이 약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표리간병이니 뭐 표리구열은 해석을 위한 해석이에요. 그냥 문자상의 해석이에요. 잘못하면은 그와 같은 지나친 개념 논리에 빠져버리면은 이 병세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형 강의는 좋은데 상한론에는 구안화사 증상도 없고 만성요통 환자 병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저도 젊었을 땐 그런 데 빠져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항상 봐야 돼요. 어떤 경우는 허리 아픈 경우 정말 소복고만으로 올 수도 있고 그야말로 소화기 장애로도 올 수도 있고 표병으로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상황에 따라 맞추는 거지. 근데 우리는 허리 아프면 요통문 쫙 보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쫙 본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경우에 따라서 마왕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안화사라는 명칭은 없어도 상한론 고방 가지고 금계율력 고방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것을 자기가 변형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글이 익숙해져야 돼요. 처방도 익숙해져야지만이 그와 같은 명분에 의한 사고방식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방법이 원래가 한의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조금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또. 근데 이거 조금 잘못 오해하면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해석학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가 아주 오래전에 거의 20년 전에 제 친구가 저는 뭐 그때 당시에 뭐를 만들어줘 가지고 뭐 동기하고 후배들이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제 글을 이제 그때 내가 잊어버렸네. 그런 전문 용어는 제가 자꾸만 그래가지고 제가 쭉 짧은 단문을 하나 썼는데 경희대 본초학으로 박사 받은 그 친구 조교도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저한테 글을 굉장히 많이 배운 친구예요. 한 10년 동안 배운 친구고 한문을 되게 잘해요. 그 친구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글을 잘 써요. 그 친구가. 선생님 참 이 글은 굉장히 좋은 글이다.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이거 참 잘 쓴 글이다. 저는 그때 그 글이 무슨 글인 줄 알아요.
정말 잘 쓴 글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뒤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발달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벌써 옛날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 사고방식은. 저는 아주 굉장히 고문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저도 고문에 의식화됐어요. 예, 요 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의식화라는 말은 그 운동권에서 조금 쓰는 말인데, 이거는 예, 저도 의식화됐어요. 사고방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도 못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사고방식에 묶여버려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저도 30대 초반까지만 이 문제 때문에 버린다서 버려지지 않거든요. 이게 사고방식이. 거의 그냥 여기에 그냥 한 15년 동안 어떻게 보면 거의 평생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사고방식이 제가 이런 글을 쓰는데 도움을 주더라고요. 아, 원래 이 글은, 왜냐하면 저는 예전 사람의 글을 보면 친숙해요, 사실은.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글을 쓰려고 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한 뭐냐면은 상고주의나 모호한 개념, 반실증주의적인 어떠한 표기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오히려 그것은 후세에 가면서 더욱더 한의학이 변질이 된 것이지, 한의학의 원형은 정말로 참신하고 아주 뭐랄까 간결하면서 멋진 어떤 그러한 그 아이디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정도고, 이것을 현대화하고 현대적인 문자 개념으로 또는 현대적인 그 병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 영역이 아니고, 그것은 현대 학문에 능한 후배들 또는 학교 이런 데서 해줄 문제라고 봅니다. 자, 오늘 또 조금 강의하다 보니까 옆길로 조금 샜는데, 뭐 사실은 뭐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본분을 잘 알아요. 아, 나는 어디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조금이라도 현대적으로 개입해 들어가면은 저는 사실은 거의 무지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지해서 무지한 게 아니라 저는 재미를 못 느껴요. 솔직히 그래서 한의학도 거의 재미를 못 느꼈었는데, 직업이다 보니까 아,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해야겠다. 양방 공부나 하면 저는 그 양방 공부도 뭐 현대 전혀 재미를 못 느껴요.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옛날에 어떤 말로 하면은 문학이에요, 문학. 예. 문학 속에 사, 철. 예. 예. 여기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죠. 예. 뭐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학적인 지식은 주로 환자들 통해서, 주위의 친구들 통해서 주워 들은 거지, 책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는 척 하는 뿐이지. 그러나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그리고 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의학적인 책이라 하더라도 문학적으로, 기본적으로 문학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것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글을 딱 읽다가 바로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냥 안 읽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제가 어떻게 보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제 자신의 어떤 그 문제점이고 징크스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제 장점을 충분히 살려가지고, 그래도 고전적으로 제가 하는 해석은 어떻게 보면은 상한론 그 조문에 나타나는 사고방식이에요. 예,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예, 물론 부분적으로 약간 틀릴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충실하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을 제가 선택한 것이지,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가급적 제가 양방 얘기 안 하잖아요.
왜?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목시키는 때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러나 양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히 어느 정도 개념이 섞고 있는 분들은 제가 쓴 글 위에다가 그것을 현대적인 해석학으로 상한론이라든가 금교율학을 앞으로는 필연적으로 그런 식으로, 물론 부분적으로 나와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고전에 대한 이해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는 이해를 시킬 수는 있지만, 고전이 가지고 있는 뜻은 이런 거다라고 이해는 시킬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현대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해를 시키냐 하는 것도 또 문제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기는 저는 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 말이 받아들이기 어렵죠. 기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면서 정기적인 어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공간, 우리 그 지구에 감싸고 있는 어떤 그 공간에 저는 이런 말도 자신은 없어요. 잘 모르니까, 물리학에서. 전기하고 전기장으로 꽉 찼다고 그러잖아요. 전기에서 물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 사람들은 기가 곧 수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제가 감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현대적으로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고전을 이해하는데, 한의학의 원료를 이해하는 데서는 기보다는 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수를. 제가 그 강의 예전에 준비하면서 어떤 이제 쭉 보니까 어떤 외래 교수님이 학생들 강의하면서 딱 들어가자마자 기가 무엇이냐 딱 물었답니다. 일순간 교실이 침묵. 외래 교수님이 왜 이와 같은 말을 했는지 저는 몰라요. 아마 제가 수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은 비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래전에 쓰고 이거를 발표를 할까 말까, 책에다 집어넣을까 뺄까 엄청 했는데 이걸 빼가지고는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를 했지만은 상한론하고 금계력을 공부를 하면서 기라는 말 거의 없잖아요. 다 수지. 조금 전에도 유수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다음 편에 14편에 가면은 정말로 수론에 관한 수에 관한 하이라이트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가 현상에서부터 분리되면서 이해하기 시작되면서 우리 한의학은 신비주의적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신비주의적으로. 기도 결국은 뭐냐면은 물질이잖아요. 물질. 근데 이게 신비주의로 가면서 관념주의로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또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금계율학 보세요. 금계율학까지는 그래도 고방에 옛날 사람들의 그 정신이 그래도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수당 금원 4대가가 출정한 건 분명히 맞는데, 한의학 역사에서 꽃을 피웠다고 정도인데, 금원 4대가들이 전부 다 황제의 내경에 의한 새로운 그 방법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건 멋진 거죠, 사실은. 나름대로 멋진 거예요. 이동원이 보토파라든가 또는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특성에 따라서 새로운 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내경은 제가 문자적으로 표현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지, 그 책이 무조건 무가치하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황제 내경도 고전의 나름대로 그것을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